국회의장 할 때는 일단은 일이 굉장히 많았고 집도 우리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경호원들이 늘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경호원들이 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찍 나가면 그 사람들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늦게 들어가면 더 늦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도 공간에서 만나고 그리고 어디 나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불편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으니까 집도 원래 살던 동네로 가고 옛날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들었던 사람들, 당원들도 많이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평상 생활은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제가 출신은 서울입니다만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사람이 국가균형발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당에서도 하고 그래서 4선 국회의원 할 때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살펴보니까 우리 전국토 이 남한 대한민국 땅에 수도권이 11.8%예요. 11.8%의 그 땅 안에 작년으로 하면 작년 연말에 여기에 사는 인구와 수도권 전체 바깥에 사는 인구가 다 합쳐도 수도권 인구가 100만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지역 소멸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거는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3개의 강소 메가시티 이렇게 해서 지역 통합을 해나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남 광주 통합 글로벌 메가시티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전남 광주, 충청, 수도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글로벌 메가시티 5개 그다음에 전북, 강원, 제주 3개 강소 메가시티 지금은 5극 3특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다극 체제로 만들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 전남이 첫 번째 행정 통합을 이뤄내고 지방선거도 그렇게 치르고 그리고 아주 글로벌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한 발 내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76년에 대학교를 들어가요. 연세대학교 들어가는데 76년이라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독재 체제가 제일 강화된 시기가 72년 박정희 유신을 거치고 그리고 유신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민청학년 이런 사건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게 아주 그 폭압적인 상황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인혁당 사건을 거치고 75년에 인혁당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제일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 받고 24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 처형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 또 긴급조치 구호를 통해서 민청학년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긴급조치 구호를 75년 가을에 발동하고 학교 전체가 소위 그 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클이 지도교수제라는 걸 동원해서 다 그 해체를 시키죠. 그리고 좀 문제 있는 학생들이 75년 가을에 대부분 다 제적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 들어간 학번이 76학번이에요. 제가 76학번입니다. 76학번들이 들어가서 75년 2학기부터 77년 1학기까지가 전국에 데모가 한 건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압적인 상황이었고 인혁당 처형당하는 걸 보고 이 시위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겠다. 이런 공포감을 느낄 때 학교 안에는 사법경찰이 학교 벤치를 다 차지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제가 다니는 연세대학교도 한 500명 정도가 사법경찰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니까 시위라는 걸 생각도 못할 때죠.
그때 연세대학교에는 기독학생회가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 학교여서 그 서클을 해체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저도 기독학생회에 들어가서 농촌봉사단장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박정희 독재에 저항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78년 초에 군대를 가게 되죠. 제 친구들은 다 그때 감옥을 가고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 회장을 맡자 이래가지고 그 시위에는 좀 빠져 있었는데 회장은 못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78년, 79년, 80년 7월 달에 제대를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부마항쟁도 그 기간 동안 있었고 부마항쟁 끝에 11.6 사건이 있었고 12.12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의 봄을 거쳐서 5.18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군대 안에서 지켜보면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있을 때 비상계엄이 걸려서 계엄군으로 원주에서 군대 생활할 때 KBS 방송국에 계엄군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줄어들었다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나와서 서울의 봄을 아주 만끽을 하고 들어갔죠. 군인이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시위하는 현장에도 같이 가고 5월 15일 낮까지 서울역 광장에 가서 같이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5일 날 귀대를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여의도 회군 서울역 회군도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귀대에서 조금 있다가 유아여대의 총학생회장들이 다 모였다가 다 잡혀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게 큰 사단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5월 18일 날 다시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계엄군으로 KBS 방송국으로 다시 나갔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답답하고 뭐 그랬는데 그 이제 여러 날 계엄군으로 나가서 KBS 방송국 이제 교대로 거기 가서 총 들고 서 있는데 실탄 들고 서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지키게 되고 KBS 방송국 지키는 일이니까. 그래서 혼자 있게 될 때 이제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 가요 노래도 하고 밤에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나? KBS 기자가 저를 이제 아마 유심히 본 모양이에요. 어디서 구석에서 누가 노래를 하는데 운동권 노래를 부른다. 계엄군인데. 그 밤에 혼자 서가지고. 그걸 여러 날 듣다가 나한테 와서 혹시 학생운동 하셨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노래 듣고 알았다. 몇 차례 이야기하다가 광주에서 5.18 비상계엄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이 아주 굉장히 긴 밤이었어요. 내 친구들이 긴급조치 9호 저항에서 다 감옥 가 있고 그리고 그 11.6 이후에는 이제 나오긴 했지만 나는 그런 과정에 군대 오고 근데 군대 와서 이러고 편치 않게 지내는데 광주에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그냥 총 들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근데 그때가 7월달 제대니까 2달도 채 한 달 반쯤 남았을 때예요. 그냥 있을까 나갈까 그 고민을 막 이렇게 하룻밤 고민했던 것 같아. 그날 밤에 기억을 잊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한 달 반 남았으니 제대하고 군대에서 하면 또 군법 회의도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처벌도 셀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탈영하는 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나 여기서 그냥 계엄군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25일이나 26일쯤 됐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니까. 그러고 제대를 했죠. 그러고 7월 달에 제대를 하고 나왔고
그러고 그해 가을 9월 달에 연세대학교에서 유인물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친구들 긴급조치대 감옥 살고 나온 친구들, 또 저도 제대하고 나오고 같이 옛날에 같이 했던 우리 동기들 후배들하고 모여가지고 가을 학기를 어떻게 보낼 건지 그 논의를 하고 들어온 날 누가 유인물을 뿌리는 바람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싹 잡혀가지고 하여튼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다 고문을 받고 각자 했다고 하도 맞으니까 하도 고문 당하니까 며칠 만에 했다고 다 썼는데 내용이 전부 다 달라가지고 시험지를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이거를 긁었는지 그때는 다 가리방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구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제 훈방돼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거치고 그 다음에 81년 5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복학을 했죠. 학교에 복학을 하고 81년 5월 달에 이 5월 광주항쟁 1주년 되는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없겠다. 그래서 전두환 그때 국풍 80일이라는 축제를 했어요. 그게 광주 1주년에 눈도 딴 데로 돌리고 이게 그야말로 축제를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놀이판 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여서 그래서 국풍 80일 반대, 광주항쟁, 진상규명, 살인정권, 퇴진 뭐 이런 걸 9월에 해서 시위를 했죠. 네, 제적됐는데 1심에서 1년 받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81년 그 전까지는 포고령이었고 그리고 81년 들어서는 이제 포고령은 해제가 되고 개헌 포고령이죠. 해제가 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했지. 그때는 대개 다 주범 시위, 학내 시위, 학생들 시위를 하면 주범은 1년. 그러고 아니면 10월, 8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3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학년이 제일 높고 나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시위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되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시위하고 군대 안 가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시위를 해서 제가 학년이 제일 높고 제 후배들이랑 같이 해서. 근데 3명 다 1년 받았어요. 그러고 1심에서 1년, 구형 5년에 1년을 받았는데 그때 검사가 그 공안검사로 유명한 정형근이에요. 그 사람 아주 그냥 독하게 했지. 구형을 5년을 때렸는데 1심에서 1년 받았는데 2심 때도 검사가 그대로 쫓아와서 정형근 검사가 그대로 하고 2심에는 3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년이 더 늘어났지. 특별히 추가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옥에 살 때 행형 성적이 나쁘다. 감옥 안에서 이제 많이 떠들었거든.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 많이 징벌도 많이 먹고 그러고 최후 진술하면서 이 살인 정권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뭐 그게 투쟁 선언이라고. 그래서 3명 다 3년을 받아요. 그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다른 재판은 그런 건 없어. 우리만 시범 케이스로 찍혔던 거죠. 거의 군인들이 좋아하는 시범 케이스 있잖아요. 시위가 줄어들지 않고 81년 1학기부터 우리 시위가 아마 첫 번째 시위인가 두 번째 시위인가 그래요. 성대가 먼저 있었나? 우리가 먼저인가? 하여튼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시위예요. 그러고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2학기 때도 계속되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 한 팀은 아주 그냥 이렇게 징역을 많이 살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행형 성적이 나쁘다. 또 마지막에 그 최후 투쟁 선언을 했다. 뭐 그런 게 빌미가 됐다고 그러는데 2심에서 3년 받는 아주 이례적인 재판을 했죠. 그리고 감옥 산 거는 83년 크리스마스 때 나왔으니까 5월 달에 들어가서 한 2년 8개월쯤 감옥을 살았어요. 내가 늘 미안했던 게 이제
기독학생회에서 뭐 다음 일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77년 가을 학기 그 긴급조치 9호의 위력이 아주 그 제일 셀 때 75년 2학기부터 77년 1학기까지가 전국에 데모가 한 건도 없는 때거든. 2년 동안. 근데 77년 2학기 가을에 연세대학교에서 시위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동기애들이 한 거거든. 첫 시위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그때 사회수석했던 김거성이 한 팀이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성구라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하던 친구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다 친구들이 다 감옥 갔는데 저는 감옥 안 가고 결국 군대를 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되게 이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되게 그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5.18을 겪으면서 5.18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그 5.18 때 상황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도청의 마지막 날 밤을 지켰던 사람들의 심정 이런 걸 생각하면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81년, 82년, 83년 그때 5월은 5.18 때 그 쓰러져 가신 분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생각하면 피해갈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81년 5월에 이런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시위를 한 거죠. 근데 좀 억울한 게 너무 길게 못했어요. 학교 안에 경찰들이 너무 많고 한 5분 만에 잡혔어. 5분 만에. 그래서 그 유인물 뿌리고 8일 연세대 반파쇼 구국투쟁 선언인가 뭐 그렇게 해서 유인물을 뿌리고 5분 만에 잡혀서 그러고 구속됐는데 시위를 제대로 크게 이끌지 못한 것도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감옥살이를 했죠. 많이 했죠. 뭐. 내가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할 때 그때 국회에서 15일 단식을 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 단식하는 거 보면 일주일을 못 가잖아요. 막 죽겠다 그러고 뭐 병원 실려가고. 근데 우리는 15일 단식하는데도 사실은 끄떡없었어. 좀 힘들어서 좀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뿐이지. 그 단식도 해봐야 돼요. 이 단식에 몸에 이렇게 좀 단련이 돼 있어야 돼. 그때 많이 단련이 됐지. 처음 한 1년은 한 6개월은 단식한 것 같아, 나도. 했다 끊었다 했다 끊었다. 뭐 진골빵 먹고 나와서 또 소리 지르고. 거기서 제일 긴 게 한 게 15일 했던 적이 있는데 박관현 열사 옥사했을 때. 그때가 전국 교도소의 학생들, 양심수들 다 같이 단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15일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라고 해서 뭐가 그냥 감옥 사는 건 아니고 늘 그 최소한 재소자의 인권, 부식 문제부터 해서 시국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소리치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했죠. 그래서 특히나 행정 성적이 나빠서 1년에서 3년 받았잖아요. 83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나왔죠. 83년 크리스마스 때. 사실은 그게 기껏 해봐야 다 살아봐야 84년 5월이었으니까 얼마 안 남기고 1심에서 1년 받은 걸 3년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2년 8개월 살고 그리고 몇 개월 감형해 준다고 나가라니까 그것 좀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안 나간다고 막 버텼죠. 그랬더니 뭐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뭐 반성문 같은 글을 하나 쓰고들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건 택도 없고 이게 이제 감옥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그때 1년 많으면 1년 6개월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제일 오래 사는 꼴이거든. 먼저
특사 나가는 사람들 나가고 나면 되게 쓸쓸해요.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감옥 살기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기회에 숫자가 적어졌을 때 아주 힘들게 하거든. 책도 잘 안 넣어주고 뭐 운동 시간도 줄이고 이제 그런 싸움 하는 게 괴로워서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나왔죠. 나와서 처음에는 그때 83년, 84년 이렇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기층 민중들의 삶을 보고 결국 세상을 바꾸려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자기 노동의 권리를 되찾고 그런 것들이 또 민주화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해서 저도 역시 이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영등포 구로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위장 취업자로 드러나서 해직도 당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내 생김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금방금방 드러나더라고. 학생같이 생겼는가 봐. 안경 안 끼고 콘택트 렌즈까지 끼고 근데 눈이 건조해갖고 콘택트 렌즈가 자꾸 빠져요. 난 잘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외모를 아무리 좀 험하게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또 위장 취업에 대해서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럴 때여서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우리 학교에서 잘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앞에서 서점하자 그런 논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서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알서림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사장을 하기 시작을 했지. 참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알서림의 알자가 그때는 레볼루션, 우리가 혁명하자고 할 때거든. 혁명의 줄임말이 알이거든. 그래서 그 알이냐, 혁명 알이냐. 근데 알이야 알자는 알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배우자, 알자 이런 뜻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 서점이 진짜 혁명운동하는 서점이다. 그렇게 소문들이 나고.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김부겸 또 강금실 장관의 남편 김태경이라고 이론과 실천 출판사 하는 두 분이 연대 앞에서 서점을 했어요.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을 했고 우리는 건너편에 알서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규모가 한 3배쯤 돼요. 크지. 그리고 여기 이제 작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책에서 만나고 책 고르고 알서점에 와서 사. 그래서 아마 수익은 비슷했을 것 같아. 되게 텃세가 심하다. 연대가 텃세가 심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이 알서점이 여기서 책을 사면 이게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넓게 퍼지고 사실은 거기 수익 중에 일부가 그때 노동운동하는 쪽으로 가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점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소문이 나면 경찰이나 무슨 정보기관 귀에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알서점에 있는 우원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가 이 운동권들의 아주 중요한 노학연대의 중요한 고리다. 그래서 굉장히 감시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더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서점 들락날락 거리면 또 수색당하고 그러니까 서점 점점 못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관둔다 그래서 이제 관두고 나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좀 숨어서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일이 카센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 기술이 있었거든. 걔랑 같이 얘기해서 이제 나도 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조용히 지내자. 네가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기술을 맡고 내가 돈을 좀 대고 그렇게 해서 신촌에다 카센터를 냈다가 그게 노원구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월드 카센터라는 것을 한참 하는 과정에 6월 항쟁을 맞이하게 됐죠. 내가 카센터 한 건 잘 몰라. 근데 내가 카센터 하면서 아주 이 복잡한 기술은 잘 못하지만 타이어 펑크 때우는 거하고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건 내가 아주 귀신이에요. 특히 그때는 이제 차를 빵꾸가 나면 이 리프트, 이렇게 자키 리프트를 이렇게 떠가지고 자동차 탈부착을 하거든. 그거 하는데 1분이면 자동차 바퀴 뛰지. 그래서 그 자동차 빵꾸 떼우는 데는 내가 아주 귀신이 됐다. 그때는 이제 87년이니까 복학해서 아마 뒤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뛰어나가고 붙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 복학하고 그랬으니까. 6월 항쟁 과정에 한여리가 이제 그 최루탄 맞는 장면을 뭐 아마 뒤에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그때가 이미 87년 6월 항쟁 때는 우리도 온갖 시위에 참여를 했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때는 거점이 명동이었잖아요. 명동에 시위대가 들어가고 명동을 거의 지켜주고, 그래서 6월 항쟁의 시위로 보면 거점이 명동이었고 명동 주변에서 싸움들이 많이 있었죠. 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중심으로 했다면 우리 같이 이제 선배 그룹들은 명동 주변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이제 6월 항쟁 때 그렇게는 참여를 했고 그때가 이제 내가 카센터 할 때예요. 또 한편은 카센터 할 때인데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하는 일에는 그 전에 워낙 이렇게 많이 찍혀 있어서 그거는 당분간 안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재밌었던 게 6월 항쟁이 국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지고 국민운동 본부가 유인물을 이제 전국으로 나르고 하는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거를 실어 나를 차가 없어요. 근데 카센터에는 봉고차, 수리 출장차가 있거든. 그거를 이거 유인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이거 좀 며칠만 쓰자. 이렇게 갖고 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쯤 쓴 것 같아. 결국은 차 뒷문이 다 망가져 갖고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내가 카센터라고 있어도 뭔가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6월 항쟁에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6월 항쟁을 거치고 그게 개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죠. YSTJ가 이제 단일화해야 된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번만큼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고 그 힘으로 개헌까지 왔으니까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YSTJ가 합쳐서 민주정부 만들자 이런 건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고 각자 하겠다 이렇게 돼서 국민운동 본부도 있었지만 거기는 이제 연합체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논의를 거기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민통년 문익환 목사님 계시던 민통년 중심으로 저는 이제 민통년 소속은 아니었고 민통년에 제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늘 바깥에서 논의는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에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쪽으로 단일화를 해보자. 그래서 두 분을 토론하려고 했는데 토론 자리는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중재를 해서 두 분을 따로따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이제 패널도 붙여서 토론하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봤죠.
그렇게 봤는데 두 분이 다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웠던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까지 내놓았고 김영삼 총재는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부마항쟁도 일어나고 그 유신 정권의 그 마지막을 찍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잖아요. 두 분이 무슨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민주주의 또 우리나라의 향후의 발전 전략, 남북 관계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누구를 뭐 폄훼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느낄 때 아, 김대중 선생이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생각이 깊구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이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면목이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또 특히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의 인식 3단계 통일론이나 그런 거 쭉 있어 왔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 토론을 통해서 김대중 선생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다시 아주 충분히 인식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마음은 김대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민통년 중심으로 해서 두 분,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설득 작업을 더 해보자. 그래서 김대중 총재한테는 김상근 목사님이 설득하기로 하고 YS는 박형규 목사가 설득하기로. 그렇게 좀 친소 관계가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양보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 되지 않겠네. 그러면 힘을 모아야지 한쪽으로. 그래서 제가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 의견을 모아 보니까 김대중 지지하자가 많아요. 훨씬 많아. 토론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래서 김대중 지지하는 쪽으로 간 사람들이 한 70%, 또 YS 지지하자고 한 사람이 한 30%, 한 25%, 30%, 독자 후보 내자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백규환 선생. 그런 사람은 한 5%,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몇 프로라고 재보진 않았으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하여튼 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은 김대중으로 하자. 그리고 그거보다 적은 숫자가 YS 하자. 그리고 상당히 적은 숫자가 독자 후보 내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갈라졌죠. 김대중 지지는 김대중 그 후보도 역시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독재 권력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비판적 지지, 소위 비지론 이런 게 김대중 지지,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저는 그 입장이었어요. 김대중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파, 후단이 YS 지지하는 쪽, 그다음 독자 후보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저는 거기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갖고 그래서 DJ를 충분히 도와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득해 보는 걸로 그러고도 우열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는 걸로 해서 DJ를 돕는 쪽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죠. 김대중 선생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현장의 실무자로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람의 집회 만드는 데도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72년 대선 때는 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87년에는 의결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의결할 만한 의결 구조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당원 구조도 없고. 그러니까 의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지도자들이 갈라지면 그냥 갈라져 버리는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그 지난 72년 대선 때는 그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대통령 후보도 뽑아내는데 이 87년에 가면
그 기간 동안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거쳐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워낙 폭압적인 상황이 되니까 정당 구조도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을 하나로 유지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의 욕망을 당이라고 하는 틀로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된 거지. 그러니까 당이라는 틀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의 구조가 그 70년대 초반보다 80년대 후반이 훨씬 후퇴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독재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르고 평민당에 들어가서 우리 깃발이 뭐냐면 민주적 국민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정당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 방식은 민주적으로 하자. 그게 당의 틀을 제대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틀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건데 그 출발은 이 대통령 선거의 양긴 분열을 당이라는 틀로 막지 못했던. 그거는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정당 틀마저 다 깨지고 거의 이렇게 지도자 중심으로 이 당원들도 노출되지 못하고 당원을 만들어내는 구조조차 굉장히 취약해진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88년 총선 앞두기도 했는데 77년 대선 끝나고라고 봐야죠. 87년 대선 끝나고. 87년 12월 달 대선 끝나고 1월 달에 입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DJ가 그러니까 양김 분열 그래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대선 패배를 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3등 했거든. YS가 2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YS한테 몰아주는 게 맞았다는 게 국민적 판단이 있는 거지. 2등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지, 3등 한 사람이. 이제 그런 비판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DJ가 이선 후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비판적 지지 운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된다. DJ를 살리자. DJ가 3등, 비록 3등을 했지만 독재 권력하고 싸우는 데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데도 훨씬 크게 공헌을 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DJ라는 정치인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빠지는 거는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DJ를 살리자라고 하는 게 평민당 입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DJ 살리자가 첫 번째고 그리고 거기에 붙였던 목표. 이제 들어갈 때 그냥 DJ 이게 제야 민주화 운동했던 그룹인데 98명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 DJ 살리자가 가장 큰 목표지만 우리의 깃발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적 국민정당. 그래서 당을 국민들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꾸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당이 아니고 이 국민정당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당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당을 제대로 된 당을 만들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일상 활동을 하는 실무가 있는 당을 만들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만들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 취지에 아주 공감했어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해야 된다 우리가 기득권의 정당이 아니고 힘이 약한 자들의 정당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힘이 약한 자들을 위한 정당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출마하는 것뿐만 출마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당직자로 들어가서 당을 강화시키자. 이런 세 가지 목표가 평민당 입당 목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김대중 살리자, 민주적 국민정당 만들자, 일상활동, 중산층과 서민을 향해서 일상활동, 당을 정상화시키는 그 실무력을 갖추자. 이런 게 목표였어요. 그 당시 평민당 내가 가보니까 일상활동이 전혀 없어요. 당직자들한테 돈 한 푼 안 줬어. 그러니까 일상활동 할 수가 없죠. 월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 자기 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당직을 맡는 거고 그러면 아침에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잘 잊어지지 않아요. 여의도 백화점이었는데 대선 끝나고 김대중 총재가 당을 이렇게 나오면 엘리베이터에서 총재 들어가는 사무실까지 쭉 도열을 해. 그러면 김대중 총재가 악수를 한번 슉 해요. 그러고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자리는 다 있으니까 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다가 한 10시쯤 되면 10시, 11시쯤 되면 쑥 다 빠져나가. 자기 생업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활동이라는 게 없지.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좀 남고 우리 평민년으로 들어간 젊은 그때 내가 30대였으니까 88년, 89년 이럴 때니까 30대 그때도 제가 이제 제일 청년 활동가 그룹의 선배격이었고 내가 총무국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대학교 막 졸업하고 20대부터 해서 30대 중반까지 한 60여 명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획조정실, 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일하는 그런 부서에 많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일상활동을 했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상활동 아무것도 없었어. 뭐 회의를 해도 회의록 같은 것도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당직자들 평민당 때 당직자들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죠. 내가 이제 89년에 당에서 맡은 일이 인권위원회 민권부국장이었어요. 이게 그때 87년 대선이 실패하고 나니까 6월 항쟁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민주정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6월 항쟁 때 온갖 시민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소위 넥타이 부대도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해서 6월 항쟁을 치러내고 그 과정에 노동자들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소위 각 곳에 기층 대중부터 해서 민주의식이 굉장히 고양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선을 치렀는데 양기 분열로 해서 졌단 말이에요. 그 절망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깊은 절망감이었지. 양김에 대한 원망도 뭐 말할 수 없었고 정치권에 대한 원망도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정치라는 게 그냥 민주적인 구호만이 아니라 자기 삶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탄압을 받던 노동자들이 다 드러난 거고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고 도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민주정부 만들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도 고양되어 있었고 그러다 패배하니까 그 사회적 절망감이라는 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88년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 학생들도 조성만, 뭐 최덕수를 필두로 해서 박내전, 뭐 등등등등이 쭉 명동성당에서 투신하기도 하고 분신 자살하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절규하듯이 열사들 이름을 쫙 부른 거 있거든.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상기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노동 탄압, 농민 탄압 이런 것들을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온갖 곳에서 분쟁이 생겨나고 처절하게 탄압받고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노태우 정권 초기에 88년, 89년에 아주 그 큰 문제가 됐지. 그리고 그 과정 그 앞에 의문사들도 막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평민당 인권위원회 민권부국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 하러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다루려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맡았고 그래서
1년 내내 현장을 다녔어요. 이 분신한 현장에 제일 먼저 가면 나하고 민통련의 사회국장 하는 김거성 목사하고 둘이 제일 먼저 가. 그렇게 해서 처음 장례위원회 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그러고 뭐 당시에 기억나는 장면, 광무택시 노동자 구사대 폭행 치사 사건, 뭐 아주레미콘, 원진 레이온 이런 노동의 산재 현장, 문송면 납중독 사망. 그러니까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을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문제를 풀고 그때 이제 평민당 이름을 가지고 민권부국장이라고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8889 인권백서라고 하는 책을 내요. 이제 그 내가 쭉 다녔던 현장을 인권백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과정에 나도 이제 학생운동하고 그냥 시민운동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정당의 이 당직자로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막 만나고 또 문제를 풀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죠. 전태일 열사 어머니하고 광무택시라고 저 망우리에 있는 택시에 민주노조를 만들려다가 구사대한테 맞아서 죽은 사람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의혹 사건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막고 결국은 경찰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시신 가져갈 때 우리를 내쫓고 가족들이 타협을 했구나. 가족들이 타협을 해서 시신을 빼서 우리가 그 진상규명하려고 했던 활동을 제대로 다 못하고 끝난 사건이기도 한데 그때 한 60여일 영안실에서 그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랑 같이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지냈었거든. 근데 그 얘기를 김대중 총재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인권백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들을 때 나 한번 불러가지고 이거 우원식 부국장 진짜 열심히 한다. 내가 이소선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추구해야 될 길이요.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이거 잘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신 적이 있고 인권백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 내가 그 책을 영수에 담을 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꼭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한테 수고했다고 돈을 주셨는데 한 100만 원 줬어요. 우리 그때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할 때야. 그게 89년, 90년 초쯤 된 것 같아. 90년 초. 그러니까 그때 돈 100만 원은 큰 돈이지.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인권위원회 나랑 같이 하던 우리 당직자들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평민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실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차례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기분이 몹시 아주 좋았죠.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지는 71년 대선 때 이미 대선 공약으로 지방자치제를 넣어요. 이분 늘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DJ 별명 중에 하나가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할 정도예요. 88년 13대 총선하고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 비로소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건데 대선 때는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여소야대 때 이제 뭐 광주 청문회도 하고 또 50 비리 청문회도 하고 그러면서 열렸는데 그때 또 하나 열린 게 지방자치 국면이에요. 민정당 때 민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야당들이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법을 그때가 89년 3월 달에 합의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죠. 통과시키는데 노태우가 거부권을 발동을 해서 안 되다가 그해 12월인가 민정당까지 같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그 다음에 90년 1월 달에 2월인가 노태우가 약속을 어겨요. 실시를 안 해. 그래서 90년 10월 90년 10월 달에 단식을 시작을 하죠. 단식하고 그때 이제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이었고 그게 그동안 그 야당 합의로 통과시켰던 거 거부했다가 또 민정당까지 같이 해가지고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킨 거를 노태우가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에 있어서도 완전히 금이 갔고 그대로 두면 이게 끝까지 안 되겠구나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고 그래서 DJ가 단식을 8일부터 20일까지인가 12일, 13일 단식을 하죠. 의원들도 단식도 하고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91년 6월 달에 첫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전에 기초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6월 달에 광역선거가 이루어지고 저도 그때 광역선거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죠. 근데 그래서 그 지방자치제 지금 이렇게 부활된 거는 그 89년, 90년 그 과정을 거치면서 DJ 김대중 총재께서 정말 목숨을 건 단식 그러고 끊임없이 지방자치제를 이야기를 하셨고 민주주의 근간은 의회 정치와 지방자치제다.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이뤄내서 이제 지방이 중앙과 같은 권리를 갖게 해줘야 된다. 그때는 중앙이 다 임명하는 거니까 집권한 쪽에 지역은 훨씬 강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집권하지 못한 이게 지역으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지역은 굉장히 약화되고 힘은 중앙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힘을 균등하게 갖게 하는 거 지역 등권론이죠. 지역 등권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적 기반이고 지역마다 다 똑같은 권한을 가져야 차별이 생기지 않고 지역마다 발전할 수가 있다. 그게 민주주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한 그 지역 등권론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제를 끊임없이 71년 대선부터 끊임없이 얘기한 미스터 지방자치인 김대중 총재가 해낸 역할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진해와 보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평민당에 들어올 때의 목표가 이 DJ로의 정권 교체죠. 평민당 들어갈 때. 그러니까 수평적 정권 교체. 정권 교체 해보자. 뭐 나중에 DJ가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했지만 우리는 민주정부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죠. 유월항쟁하고 그때 만들 수 있었는데 양김 분열 때문에 어쨌든 안 됐고 그래서 우리는 DJ를 선택했고 DJ로의 정권 교체 민주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87년에 드디어 된 거죠.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DJ가 이 감옥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동료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같이 온 피고들한테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보복 정치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용서한다. 그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뒤로 타협도 안 하고 그리고 저들의 그 폭압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으로 민주주의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민주정부가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김대중 정권 교체가 하여튼 그런 점에서 그때 정권 교체해 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제 우리로서는 좀 복잡했던 게 DJP 연합이에요. JP라고 하는 사람이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랑 손잡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DJ가 굉장히 자신이 있고 아주
속이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갈지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DJP 연합을 통해서 지역도 극복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가면 JP에게 경제와 관련된 총리도 줬지만 경제와 관련된 부서는 다 주고 김중건 비서실장, 이종찬 국정원장 이런 것 같이 보수 쪽 인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김중건 실장님 또 그 이후엔 당대표도 하시니까 김중건 대표님인데 그분이나 이종찬 원장님이나 전혀 그 이후의 행보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DJ가 그 DJP 연합을 전술적으로 택하고 그래서 지역을 묻고 또 거기다 큰 권한을 또 주기도 하고 또 보수적인 인사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역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정말 대단한 그 역량을 갖고 계셨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열망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민주정부의 첫 발을 만든 DJ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보수와 진보 또는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과 개혁적인 세력 또 하여튼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후보들이 그런 걸 표방하니까 그렇게 구분한다면 1% 차이예요. 1% 차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도 1% 이내에서 다 합치면 진영을 다 합치면 그렇고 지난번 질 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 때도 그런 차이였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민주개혁 진영을 다 연합시키면 겨우 이기고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 질 수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까다롭잖아요. 부패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으로 그 정권이 연장됐다는 측면에서 아주 그거는 잘된 일이었고 그리고 이 정권이 한번 민주정부가 쓰면 정말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은 좀 할 수 있도록 잘 연결해 가야 되는데 두 번을 지금 그렇지 못해서 그게 이제 아쉽죠. 근데 그걸 이제 또 그 당시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또 좋은 후보가 나와서 또 돌파도 해내야 되고 잘 세력을 잘 묶어내기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어려운 그래서 정말 세력 전체가 늘 겸손하고 그리고 그 정권을 운영하는 그 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 정신에 국민의 삶을 제대로 넣고 그래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 잘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을 때 DJ 대통령의 그 5년간의 과정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평가도 하고 그 높이 좀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분 이렇게 너무 노출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분이 13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통일민주당 김영삼 당으로 부산에서 나와서 당선이 됐잖아요. 거기는 민주화운동 또는 이제 이런 다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런 문화, 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문화로 보면 통일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 거긴 한 분 계셨고 평민당은
평민연이라고 하는 제야입당파 그룹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평민연 제야입당파 그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에 참여하기 전에 이 6월 항쟁 때 했던 활동이 같은 활동들이거든요. 국민들의 아주 그 민주화 운동 한 과정 속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평민연으로 참여했던 이 평민당 쪽의 국회의원들하고 훨씬 더 가깝죠. 이해찬하고 훨씬 가깝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기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혼자서 가끔 나는 이제 88년, 89년 평민당 당직자로 하다가 89년 후반기쯤부터 해서 평민연 총무국장, 그 전부터 총무국장 했는데, 평민당의 인권위원회 부국장이 대략 정리되면서 사무실을 평민연 상근자로 옮겼어요. 평민연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도 노무현 그 의원이 심심하면 좀 놀러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통일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좀 놀고 같이 좀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답답하다부터 해서 평민당은 좋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 막 들어와 있어서 활기 있게 움직이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본인의 꿈에 대해서, 이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막 토로하는 그런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죠. 같이 술 마신 기억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형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불 같은 사나이죠, 불 같은 사나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꺼내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지역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이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또 그런 속에서 그 부산 사람이니까 이 정치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나 이렇게 지역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중앙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이런 생각 잘 못했거든요. 수도를 세종으로 간다, 이런 생각 잘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탁 들고 나와서 실제로 개헌까지, 아니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보려고 했던, 근데 그 이제 헌법에서 문제제기돼서 그렇게 못하고 행정복합도시로 머물렀습니다만, 그런 과감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재벌개혁 이런 쪽으로 가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이런 것 같아서 재벌개혁의 문을 열고, 또 그리고 증권 관련해서 집단소송제, 이런 우리가 그 재벌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집단소송제를 한다거나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한다거나 이래서 재벌개혁의 문을 연 그런 점에서 아주 과감한 조치였죠. 결국은 이게 검찰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득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기득권들의 벽을 벗어내기 위해서, 특히 조선일보 장관 시절에 조선일보하고 싸운 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누구도 조선일보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던 시기에 장관하는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싸움이 붙어서 조선일보를 그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내고, 본인이 힘들지만 그 길로 가면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이런 과감한 도전, 그거는 노무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를 향해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고 손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재벌개혁이나 또 언론개혁이나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제기한 그런 지도자로서 민주주의 새로운 길을 연, 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섬게 한 그런 출발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기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끝도 그렇게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한 것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여야의 관계가 더 훨씬 나빠졌어요. 그게 정치적 보복이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대통령 이후에 당한 거라고 봐서 야, 이게 무슨 그동안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는 죽고 사는 일이 됐나?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치 보복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 출발은 그런데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도전. 그래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연 그런 공이 있었던 거죠. 인연이 많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제일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데가 내가 만든 을지로위원회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을지로위원회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거든.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구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고 을지로위원회가 했던 CNM 투쟁이나 그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나 이런 싸움할 때 현장에 같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나오면서 제가 만들었던 단체가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에요. 거기도 참여했지.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탈원전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거를 공격하는 쪽이 이걸 프레임을 씌워서 좀 문재인 대통령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이 그냥 당장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전 기간 쓰던 원전은 그대로 쓰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차츰 줄여가면서 에너지 전환하자였거든. 근데 그렇게 보면 60년 걸리는 세계에서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하는 나라 중에선 속도가 가장 느린 거였는데 그냥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좀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원전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했잖아요. 그린 뉴딜 제기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아주 세게 주장하시고 그거를 사업을 시작하게 했던 그런 점들이 저랑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특히 대통령 선거 치를 때는 내가 총무본부장 했어요. 원래는 손학규 후보를 도왔는데 뭐 도운 것도 설명하면 길어서 뭐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김근태 선배랑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김근태 선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근태 그룹에서 투표를 했는데 손학규 후보가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해서 1등이 나왔고 1등 된 사람 누구라도 도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미 대세가 돼 있어서 누구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자 하고서 가서 도와서 손학규 후보를 돕게 됐는데 그 경선 끝나고서는 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래도 곡간을 내줘야 용광로 선대위가 되지 우원식 얼굴에는 김근태도 있고 손학규도 있고 그러니까 우원식이 곡간을 좀 맡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거 까딱하면 감옥 가는 자리인데 왜 나한테 맡기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있을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걸 제일 안 할 사람이 우원식이니까 제일 안심이 된다. 그리고 그 얼굴에 손학규도 있고 김근태도 있고 그래서 총무본부장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총무본부장 맡아서 그 일을 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깊은 인연을 맺었고 또 대통령 하시는 과정에 을지로위원회가 제기했던 많은 주제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같이 논의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각자 다 흠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흠을까지를 다 포함해서 적통 논쟁을 하면 그건 조금씩 다 부족한 거 아닌가. 중요한 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런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표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하고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딱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하고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비슷하죠. 탄핵하고 새 정부 들어서고 그리고 1년 후에 지방선거. 요번도 탄핵하고 정권 교체해서 민주정부 들어서고 1년 만에 지방선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성적에 큰 차이가 나요. 광역선거 많이 이기긴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덜 이겼고 기초자치단체 선거로 가면 비슷해요.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95대 115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진 거예요. 이런 대통령 1년이라고 하는 국면에 비교해 보면 대통령 인기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라고 하는 진영은 어떤 새로운 재편 가능성을 여는 선거였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내부가 굉장히 분열되는 선거를 치렀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음 총선 또는 대선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각성들이 생겨나는 시기잖아요. 뭘 잘못했는가를 자세히 잘 봐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그냥 민주주의만 하는 게 아니거든. 민주제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탄핵하고 민주주의 끝난 게 아니에요. 민주정부 만들었다고 민주주의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세력은 막았지만 민주주의는 그때부터 세우는 거예요. 국민들이 민주정부를 왜 원하냐면 정말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달라. 민주주의도 바로 세워서 말할 수 있는 권리 또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민주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한 거를 살펴보면 민주제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 관심이 있게 그거는 그래도 진척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코로나 때부터 그 가계부채 또 중소상공인들의 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미국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이 연체 빚이 굉장히 늘어나고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청년들만 하더라도 코로나 위기 전에는 청년 20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세대별로 보면 제일 적은 격차였는데 지금은 가장 격차가 커요. 그게 자산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도 했고 또 요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주가를 가지고 나 돈 벌었다 할 만한 사람들은 청년에서도 20%도 안 돼요. 주식시장으로 완전히 배제돼서 그 사람들 보면 격차가 훨씬 커진 거거든. 청년들의 격차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못할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보수화됐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청년들 수도권의 청년들은 보수화됐 표를 보면 그렇죠. 대구의 청년들은 민주당을 더 많이 찍었어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지. 그리고 청년들이 내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청년들의 불안감, 이런 문제들, 또 사회적 양극화의 극복, 이런 큰 과제들, 지역 소멸, 또 기후위기, 이런 큰 문제들이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고 사회에 큰 불안을 만들고 있고 이게 전환기적인
그 변화가 생기는 AI로 해서 기술 발전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일자리를 줄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청년들의 불안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국회의장으로서. 그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가맹사업법, 가맹점주들한테 교섭권 주는 거 그거 통과시켰어요. 그거 당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을지로위원회가 나섰고 을지로위원회 만든 국회의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거지 당이 세게 제기해서 한 걸 생각해 보면 상법 개정안 그 말 또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국민들의 불신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봐야 되고. 또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최대 의석을 만들었어요. 175석.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까지 하면 175석을 만들었어요. 야권 전체가 192석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비상계엄 해제도 나만 들어가면 과반 되겠지 하는 신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150석이나 160석쯤 야권이 됐다.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하러 국회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해제하지 못하면 다 그냥 싹 잡혀갈 텐데. 그럼 걱정하고 우선 숨을까 이 걱정부터 하게. 이게 야권이 192석쯤 되니까 비상계엄 해제될 거다 하고 자신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그 192명이 기본이 되니까 저쪽에 조금 더 붙어서 된 거잖아요. 정권 교체도 그렇게 해서 된 거고.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지난 총선 때 연동제에서 왔어요. 지역구는 민주당이 나가고 비례는 비례당이 나가고 그렇게 하자. 우리 당 안에서 병립제 그대로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조그만 정당이 지역구에 가서 다 붙으면 2, 3% 차이로 떨어지는 데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지역구는 다 민주당으로 몰빵하고 그리고 비례는 비례. 그 과정에 지역구에 후보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도 큰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아마 지역구에 후보를 냈으면 그렇게 비례해서 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평택 같은 데서는 그런 그 민주연합전선이 크게 훼손된 거죠. 이런 잘못들. 그리고 당 내가 서로 막 그 멸칭을 쓰면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후보들이 사실은 이제 저도 국회의장 하면서 그래도 통합적으로 하고 이 갈등적 요소를 그래도 봉합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한데 전당대회에 나갈 볼 생각이 없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권유도 굉장히 많았는데 멸칭 쓰는 거 보고 지금 나도 가서 뭐 하겠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고 이런 점들에서 선배로서 좀 야단도 치고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도 쓰고 이러저런 이야기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다 부족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당이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근데 마치 본인들만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벌어져 있는 당 내부의 갈등, 민주연합전선의 붕괴, 그리고 우리의 이 노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모습 이런 갈등을 그대로 가져가고 전당대회 끝나면 정말 다음 총선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도 참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만약에 정권을 놓치게 되면 다음 민주정부는 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80년 광주 12.6 사태 12.12 5.17 비상계엄 확대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에 전 군대에 있었으니까 계엄군으로 나가는 일이었는데 그 계엄군으로 나가 있었지만 그때 그 조마조마함 친구들이 다 잡혀가고 선후배들 다 잡혀가고 아 자식들 좀 피해 있지 왜 이렇게 빨리 잡혔냐
그리고 저 이게 좀 몸을 잘 지키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다 구속돼 버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저분들의 뜻을 잘 이어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 있지만 그래도 좀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 정말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고 이 군사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 뭐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도대체 언제나 회복하나, 정말 민주정부를 우리가 언제나 만드나 이런 아마득함도 느끼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의 계엄군이 돼서 내가 딴짓을 안 하면 나는 안전하지. 그런데 그 미안함이 있죠. 그 미안함.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었는데 그 과정 동안 80년 5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나도 물론 그 과정에 감옥을 가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결국 그 6월 항쟁이 일어나고 6월 항쟁 거치고 민주정부 세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서 광주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을 보내서 그 결론은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 그리고 그런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감옥 간다.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박근혜 때 조짐이 좀 있었지만 결국 그건 실행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냈듯이 국민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있다. 이걸 실행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거는 5.18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입증해냈듯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그런 비상계엄한 놈들은 다 감옥 간다,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80년 5월은 피하는 게 능사였어요. 그게 우선 해야 될, 우리 몸에 새겨진 거는 피하는 거거든. 근데 피하지 않고 이 격돌하는 현장으로 국민들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높아진 거죠. 그게 5.18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5.18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 그 전남 도청으로 들어간 그날 밤의 사수대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5.18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냈던 그 국민적 역량들이 모여서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 이식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온 우리 국민들의 역량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고 이건 고대 민주주의가 그리스였고 근대 민주주의가 영국이었다면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의 메카는 대한민국입니다. 80년 광주 11.6 사태, 12.12, 5.17 비상계엄 확대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엔 좀 군대에 있었으니까 계엄군으로 나가는 일이었는데 그 계엄군으로 나가 있었지만 그때 그 조마조마함 친구들이 다 잡혀가고 선후배들 다 잡혀가고 자식들 좀 피해 있지 왜 이렇게 빨리 잡혔냐 그리고 이게 좀 몸을 잘 지키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다 구속돼 버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저분들의 뜻을 잘 이어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 있지만 그래도 좀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 정말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고 이 군사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 뭐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도대체 언제나 회복하나, 정말 민주정부를 우리가 언제나 만드나 이런
아마득함도 느끼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의 계엄군이 돼서 내가 딴짓을 안 하면 나는 안전하지. 그런데 그 미안함이 있죠. 그 미안함.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었는데 그 과정 동안 80년 5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나도 물론 그 과정에 감옥을 가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결국 그 6월 항쟁이 일어나고 6월 항쟁 거치고 민주정부 세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서 광주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을 보내서 그 결론은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 그리고 그런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감옥 간다.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박근혜 때 조짐이 좀 있었지만 결국 그건 실행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냈듯이 국민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이걸 실행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거는 5.18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입증해냈듯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그런 비상계엄한 놈들은 다 감옥 간다,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80년 5월은 피하는 게 능사였어요. 그게 우선 해야 될 우리 몸에 새겨진 거는 피하는 거거든. 근데 피하지 않고 이 격돌하는 현장으로 국민들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높아진 거죠. 그게 5.18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5.18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 그 전남 도청으로 들어간 그날 밤의 사수대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5.18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냈던 그 국민적 역량들이 모여서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 이식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온 우리 국민들의 역량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고 이건 고대 민주주의가 그리스였고 근대 민주주의가 영국이었다면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의 메카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빨리 하자고 할 때 빨리 하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 빨리 하면 망하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비상계엄 하고 내가 국회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동트기 전에 끝내야 된다. 이게 계엄군이 국회를 진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 출근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유혈 충돌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끝내자. 두 번째는 상대가 검찰총장이고 법조인들 그 주변에 많이 검찰 출신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잖아요. 절차가 잘못되면 이건 아주 박살난다. 그래서 절차를 지켜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만 하고 들어왔거든. 들어와서 절차를 따지는데 하나는 안건이 없는 거예요. 안건이.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 한쪽은 국회로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보가 와야 이걸 풀지 말지 안건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통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건이 없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계엄군은 쳐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체 없이인데 즉시는 즉시 보내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데 지체 없이는 그 판례에 의하면 3일까지예요. 3일 이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3일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그걸 최종 결론을 낸 거는 국회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제가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은 거는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러니 우리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체 없이를 지금까지로 해석한 거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했고. 또 하나 절차상의 문제는 이거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는 거는 법과 결의안이에요. 법은 법적 효력은 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야 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거부권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 결의안을 하면 국회에서 끝은 내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는데 의사국장이 64년 6.3 사태 때 6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다 잡아갈 사람들 다 잡아가고 다 쓰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7월 24일 날 여야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거 가지고 해제해요. 그래서 선례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자. 그래서 결의안을 내게 된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회의를 개시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엄 통보를 해주지 않은 거는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를 시작한다 해놓고 바로 한 게 그 개회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쁜 본회의도 4시간은 줘야 돼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회의 소집하는데 나 부산에 있다. 그러면 올라올 시간을 줘야지. 독자적인 헌법기관인데 내가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4시간은 줘야 되는데 급한 사정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야 교섭단체 하게 돼 있고 협의할 때 내가 추경호 대표한테 1시간 줄게.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걸 안 돼 하고 그냥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준 거예요. 그게 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시 반이어야 돼. 12시 반에 통화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리창 깨고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다시 통화해서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30분 당긴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는 건 안 된다고 끊고 그래서 1시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사정 변경 없이 더 당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면 절차 위반이에요.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의 의결권을 내가 박탈한 게 되거든. 아무리 빨리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시까지 기다린 거지.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평생에 먹을 욕을 다 먹기도 했지만 의원들이 앞에서 소리치고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계엄군들이 언제 문을 부술지 모르고 절박했죠. 그래서 12시 47분에 회의는 개회를 해요. 개회 시간을 1시로 잡았는데 1시는 첫 번째 의결 시간이에요. 들어와서 의결권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개회합니다 시간도 줄이려고 47분에 개회를 하고 그 사이에 만약에 총을 쏜다거나 문을 부시기 시작하면 사정 변경을 선언하고 시간을 땡겨 보려고 47분에 개회하고 1시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사정 변경 사유가 없어서 1시 전에 하면 절차 위반으로 쟤네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AI로 세계가 기술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 때 IT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산업혁명적인 변화일 거예요. AI로의 변화는 시대 전체, 사회 전체가 변화할 텐데 AI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반도체고 그래서 반도체 특수가 생기고 그래서 AI 시대로 열어가는 핵심적 이 고리를 지금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과감하게 그런 일이 시작될수록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것이 지역균형 발전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성공적이고 또
저평가됐던 우리 주식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자본시장에 우리 주식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가치도 새롭게 더 평가되어지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1년 동안 해야 될 민주개혁, 민주적인 영역에서의 개혁 이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가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 청년들의 문제들, 이런 국민들의 삶, 민주주의란 결국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우리의 우리의 성장, 또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퍼지지 않으면 경제 성장으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점에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 잘 펼쳐나갈 거냐 하는 건 우리한테 주어진 큰 과제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죠. 아무래도 민주정부 대통령이니까 현직 빼면은 3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3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베스트 원만 얘기하면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죠.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를 문을 연 분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 선고 최후 진술은 너무나 감동적이죠. 변절하지 않은 거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최후 진술을 그렇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 민주주의가 올 거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민주주의가 올 거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한테 정치보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한다. 그 용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수평적 정권 교체까지 3당 야합을 할 때도 응하지 않고 이 정권 교체를 해서 민주정부 만들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간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감옥에 살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는 건데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절하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선구자니까요. 3단계 통일론에서부터 결국은 평양까지 가셔가지고 했던 김정일 위원장과 차 안에서 나눴던 대담, 거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통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한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분단된 만큼 걸리지 않을까요?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차이를 줄여가면서 하는 점진적 통일 방안, 그런 길을 만들고 실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 길 안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거는 기초생활보장법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적어도 굶어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그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누구를 위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는 누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건 없어요.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계층, 계급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처음인데, 그거를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것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한 분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으로 첫 길을 열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세계 유례도 이런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이런 대통령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스트 대통령은 첫 번째는 역시 전두환이고 두 번째 이승만, 세 번째 윤석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두환은 그래도 그 민주주의가 막 만들어질 수 있었던 시기 80년 봄을 박정희 독재를 거쳐서 80년 봄이 오고 그리고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 봄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광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군사 독재의 길을 연 사람, 우리 민주주의의 싹을 오랫동안 눌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전후에 우리가 이 일본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 시기에 친일파를 등용해서 나라의 첫 출발을 왜곡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소위 이념 냉전 시기에 국민들에게 독재의 그 그늘을 짙게 들이우게 하고 많은 희생을 만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래도 독립운동을 조금 하셨던 이력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독재를 해보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세 번째로 그렇게 꼽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불법 비상계엄을 꿈꿨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존재하고 대통령이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대통령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오만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한 것 중에 오래 나로서 아주 자부심도 있고 오래 기억 남는 대목이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5개 강을 다 걸은 거예요.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사는 모습을 쭉 다 보고 5년에 걸쳐서 하나씩 강을 다 걸었는데 금강 걸을 때 나를 이제 안내해 주던 금강 지킴이 금강 하천 네트워크 단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전체를 다 안내를 했어요. 안내했는데 하루는 산속 깊숙이 날 끌고 가더라고.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길이 없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찾아보라고 그러더라고. 길을 찾을 수가 있나? 길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봐라. 그래서 무릎 꿇었더니 손을 땅에다 대봐라. 그래갖고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됐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야생동물의 눈높이가 되니까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보인다. 그 길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물하고 연결되고 물을 따라가면 본류와 만난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다니던 야생동물의 눈높이로 맞추라. 이런. 그 얘기는 그 양반이 나한테 아주 큰 교훈을 준 건데 뭘 판단하기 어려워지면 국민의 눈높이로 맞춰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에 답이 있다. 내가 을지로위원회하고 그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런 거의 출발이 사실은 거기에요.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눈높이로 맞춰라. 지금 민주당 갈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위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고 후보들 나와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고통이 뭔지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그거를 진짜 진솔하게 정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말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진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옛날에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거 만드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목표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되고 다시는 그 정권을 빼앗기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